조선시대 강화도의 김대감 댁은 소금 밭을 셋이나 쥐고 있어 관아조차 조심하는 막강한 가문이었습니다. 그 집의 며느리 혜원은 혼인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오늘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책망을 받고 있었습니다. 3대 독자 집안에 들어와서 아이 하나 못 보다니. 내가 며느리로 이 집에 들어와서 하는 게 대체 뭐냐? 위원을 부를 것이니 그리 알고 있거라. 분명 너에게 문제가 있을 테지. 시어머니의 말은 칼처럼 쏟아졌지만 혜원이 그 모든 말 앞에서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남편 시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젊은 부부를 볼 때마다 하늘이 짝지어준 듯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 말하곤 했습니다. 다음 날 위원의 진맥결과 문제가 있는 건 혜원이 아니라 남편 시원이었습니다. 위원이 다녀간 그날 밤 시어머니는 시원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양 의원에게 다시 가서 진맥을 받아보거라. 거기서도 갔다면 그땐 더는 말 않겠다. 시원은 더 묻지 않고 어머니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녘 그는 혜원에게 빨리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다음 날 밤 시어머니는 혜원을 불러 시원이 낙마하여 크게 다쳤다며 거짓을 전했습니다. 아들 시원의 불임은 그녀에겐 가문의 치욕이었습니다. 무너진 체면에 대한 분노는 며느리 혜원에게로 향했고 그녀는 혜원을 없애기로 결심했습니다. 잠시 뒤 혜원은 시원을 만나러 곧장 나루터로 향했고 그녀의 손엔 시어머니가 건넨 약이 들려 있었습니다. 배를 타면 멀미할지 모르니 마시거라. 혜원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잔을 들이켰고 이내 조용히 쓰러졌습니다. 배를 끌고 기다리던 사내는 칠복이라는 떠돌이 머슴으로 어린 날 부모를 잃고 품을 팔며 살아온 자였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확실히 처리하거라. 그리하면 돈을 2배로 주겠다. 바다 한가운데로 향하던 칠복은 궁금함에 조심스레 천을 젖혔습니다. 달빛에 드러난 것은 한 여인의 고운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칠복의 가슴 한편에서 살아생전 느껴본 적 없는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외로운 사내가 처음으로 품어본 욕망이자 갈망이었습니다. 이튿날 이름 없는 무인도에서 혜원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 앞에는 한 사내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여긴 어디입니까? 저는 건너 마을 머슴 칠복이라 합니다. 장터에 갔다가 대감댁 하인들 얘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도련님께서 낙마 후 세상을 떠나셨고 대감댁에선 아씨를 연료로 남기려 한다는 것을요.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어 아씨를 구해 나온 것입니다. 시원의 죽음과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에 혜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던 중 배가 암초에 부딪혀 가까운 이 섬으로 정박했습니다. 배가 파손되어 수리할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아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게 거짓이었지만 혜원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슬픔을 품은 그녀와 거짓된 보호를 품은 칠복. 그렇게 섬에서의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섬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칠복은 배에 있던 도끼로 나무를 베고 풀을 엮어 혜원을 위한 조그마한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칠복은 언제나 혜원을 먼저 챙겼습니다. 그가 잡아온 물고기도 나무를 타고 따온 과일도 항상 혜원 앞에 먼저 놓였습니다. 저는 한 것도 없는데 먼저 드시지요. 싫습니다. 아씨가 안 드시면 저도 안 먹습니다. 혜원은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는 칠복이 신기했습니다. 늘 감추고 살던 속마음을 이토록 거리낌 없이 말하는 사내였으니까요. 헌데 아씨는 왜 청거신 저에게 말을 높이십니까?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인데 어찌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칠복은 속였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런데도 혜원이 처음으로 자신을 보고 미소 짓자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숨긴 진실과 감히 품어선 안 될 마음이 드러날까 두려워 칠복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밤이 되자 칠복은 동굴로 자리를 옮겼고 오두막엔 혜원 혼자 남았습니다.
고요한 틈 사이로 혜원의 마음속 그리움과 미련, 걱정들이 더욱 선명히 울렸습니다. 햇살 좋던 날, 칠복은 과일을 따러 산으로 나섰고 혜원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익숙지 않은 산길의 혜원은 돌뿌리에 발이 걸려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놀란 칠복이 달려와 조심스레 몸을 낮춰 치맛자락을 올려 발을 살피려 했습니다. 다친 데를 봐야겠습니다. 치마를 걷어 주십시오. 그만 그리하지 마시오. 아씨, 여긴 조정도 대갓집도 아닙니다. 이 섬엔 우리 둘뿐입니다. 아씨가 다친 게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여염집 여인으로서 차마 못하겠사옵니다. 혜원은 끝내 발목을 드러내지 못했고 칠복은 말없이 그녀를 업어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이젠 괜찮습니다. 그만 내려주셔도. 다시 넘어지시면 덧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벼우셔선 날아가실까 겁이 납니다. 제가 꼭 붙잡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농담처럼 흘러나왔지만 칠복은 진심이었습니다. 품 안의 여인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지요. 한편 강화도의 김대감댁 대문 앞엔 비에 흠뻑 젖은 채 시원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엔 큰 집에 혼자 남겨졌을 혜원의 얼굴만 맴돌고 있었지요. 혜원은 어디에 있느냐? 며칠 전 밤에 큰마님과 나루터로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뒤론 뵙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 시원의 눈빛이 싸늘히 굳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젖은 옷을 입은 채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혜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친정에 급히 간다 하여 보냈을 뿐이다. 너는 어미한테 이게 무슨 태도냐? 대체 혜원에게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그 아이가 너의 흠을 알았으니 이 집에 둘 수 없지? 가문의 체면을 위해서 내칠 수밖에 없었다. 그저 혜원이 미웠기 때문이겠지요. 가문의 체면이요. 어머니의 체면이시겠지요. 어머니는 제 사람을 버리신 겁니다. 그 말 뒤로 시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부터 강화의 바닷가를 따라 혜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섬에 들어온 지 여러 날이 지난 후 칠복은 망설이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씨, 괜찮으시다면 머리를 좀 따드려도 되겠습니까? 혜원은 잠시 머뭇거리다 비녀를 뽑아 조용히 품에 넣었습니다. 며느리였던 날의 마지막 흔적이었지요. 칠복의 거친 손길은 놀랍도록 다정했고 그 손끝엔 연모와 존경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예쁘십니다. 이 머리에 어울릴 것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칠복은 덩굴과 꽃잎으로 엮은 화관을 조심스레 그녀의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그 순간 혜원은 칠복의 눈에서 감춰지지 않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칠복은 동굴 앞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씨, 손을 잠깐 내밀어 주시겠습니까? 칠복은 꽃잎으로 만든 투박한 반지를 그녀의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꽃을 보다가 아씨 생각이 나서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참 곱습니다. 그녀가 웃자 칠복은 그 손을 조심스레 잡아 자신의 가슴 위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씨가 웃는 걸 보니 가슴이 자꾸 쿵쾅댑니다. 저 무슨 병에 걸린 걸까요? 그 말에 혜원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가슴도 조용히 두근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밤새 내린 비는 그날도 섬을 적셨습니다. 하루 종일 칠복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어둠이 내리자 혜원의 마음엔 불안과 두려움이 번져갔습니다. 그녀는 빗속을 헤매며 칠복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시각 칠복은 혜원 몰래 느티나무를 깎아 반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칠복의 이름을 부르짖는 혜원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칠복은 손에 쥐고 있던 조각을 내던지고 그대로 달려나갔습니다. 아씨. 아씨. 비에 젖은 채 그녀를 끌어안은 칠복의 품 안에서 혜원은 그제야 숨을 몰아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오두막엔 작은 모닥불이 피워졌습니다. 둘은 말없이 불을 바라보다가 칠복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에 혼자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칠복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외로이 떠돌던 지난 세월을 나지막이 털어놓았습니다. 그 진실된 말에 혜원도 자신의 마음을 조심스레 열어보았습니다. 오늘 당신이 안 보이니까 정말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누구도 다시는 날 찾지 않을까 봐 무서웠습니다. 아씨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연모하는 일을 두고 누가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가족을 갖는 것이 늘 꿈이었습니다. 헌데 아씨를 만난 게 저에겐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도 모르는 마을에서 둘이서 살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혜원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 하나가 모든 대답이 되었지요. 모닥불 앞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포개졌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 안에 조용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늘 함께였습니다. 아침이면 서로의 머리를 빗어주고 낮이면 바닷물에 발을 담근 채 웃었으며 밤이면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해가 낮게 기울던 어느 늦은 오후, 몸을 일으키는 순간 혜원의 몸이 가볍게 흔들리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그 밤, 혜원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현실이 되었을 때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무거운지를요. 이튿날 칠복의 뒤를 따르던 혜원은 덩굴에 덮인 채 숨겨진 배 하나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부서졌다던 칠복의 말과는 달리 멀쩡했고 그 안엔 시어머니께 드리려 직접 수놓았던 홍매화 주머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칠복의 모든 말이 거짓이었음을 혜원은 알게 되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덮던 시간, 칠복은 손수 깎아 만든 느티나무 반지를 들고 혜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씨, 여기 계셨습니까? 한참을 찾았습니다. 혜원은 뒤돌아 말없이 홍매화가 새겨진 주머니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얻었습니까? 칠복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고 침묵은 곧 확신이 되었습니다. 서방님은요? 죽었다는 것도 거짓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씨. 분노에 찬 혜원은 몸을 돌려 그대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씨. 안 됩니다. 놓아라. 내가 날 죽일 놈이었다 하여 내 목숨이 너의 것인 줄 아느냐? 파도는 두 사람을 삼켜버렸습니다. 그 순간 온 힘을 다한 혜원의 의식이 꺼져버렸고 칠복은 그녀를 붙들다 거센 물살에 휩쓸려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피가 번졌지만 칠복은 끝까지 그녀를 품에 안은 채 천천히 바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혜원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숨결은 가늘고 열은 높았습니다. 칠복은 깨달았습니다. 더는 이 섬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숨겨둔 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새벽, 칠복은 바다 위에서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녀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안개 너머에서 배 한 척이 다가왔습니다. 그 배 위에는 단단한 눈빛의 시원이 서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 사이로 두 척의 배가 마주했습니다. 시원은 혜원의 얼굴을 확인하고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감히 내 아내를... 저는 건너 마을 머슴 칠복이라 합니다. 아씨가 지금 많이 위독하십니다. 살려주십시오. 놓거라. 데려가겠다. 그러나 칠복은 쉽게 혜원을 품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이 너와 떠난다면 가난과 조롱, 험한 세상뿐일 것이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이 같은 것이니 아씨를 해하려 한 건 나으리의 어머님이었습니다. 아씨가 그 집으로 돌아가도 과연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칠복의 말에 시원은 조용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과거
혜원을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부인으로 맡기 위해 모든 것을 감내했던 지난 날들을. 고작 한 달을 보낸 내가 내 마음을 저울에 올리는 것이 우습구나. 시원은 단단한 눈빛으로 앞으로 혜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칠복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품 안에 혜원을 한번 바라보다가 마침내 그녀를 풀어주었습니다. 제 몫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시. 그 손끝에서 놓인 건 그녀가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꿈이었습니다. 멀어지는 배를 바라보던 칠복은 어지럼 속에 중심을 잃고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그가 혜원을 구할 때 부딪힌 상처가 끝내 그를 붙잡은 것이었지요. 칠복을 삼킨 바다는 그를 되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혜원은 익숙한 방에서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 끝에는 남편 시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부인, 정신이 드십니까? 일찍 다녀온다 하였는데 내가 늦었습니다. 서방님, 살아 계셨군요. 오랜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말보다 먼저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에겐 우리 둘이 태풍으로 무인도에 정박했었다 전했습니다. 더는 입에 올리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의원이 다녀갔습니다. 회임이라 하더군요. 그토록 바라던 일이었건만 혜원의 얼굴엔 기쁨보다 죄책감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 둘의 아이로 삼읍시다. 제가 좋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 뜻이 먼저입니다.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 결정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집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내가 너무 미안합니다. 어떤 진실이든 다 감당하겠습니다. 당신이 살아서 내게 다시 돌아왔듯 다시 태어난 남편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부디 한 번만 더 나를 믿어주십시오. 그 말에 혜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조심스레 시원의 손 위에 포개졌습니다. 그날 저녁, 시원은 어머니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어머니, 혜원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지켜내겠습니다. 그토록 기다리시던 소식 아닙니까? 저의 흠을 감추셨듯이 아이 또한 감춰주십시오. 이제 어머니의 말은 이 집안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제 사람과 그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오랜 준비 끝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시원은 오직 혜원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힘을 쌓아왔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김씨 가문의 권위는 소리 없이 시원에게로 옮겨갔습니다. 6해가 흐른 뒤 이름 없던 그 섬은 용점섬이라 불렸습니다. 저 멀리 용점섬이 아스라이 보이는 해변에 작은 아이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바다의 축복을 안고 온 아이, 혜원이었습니다. 그 뒤를 햇살 같은 웃음을 머금은 혜원이 조심스레 따라옵니다. 어머니, 여기 나무 반지가 있어요. 혜원의 작은 손에 오래전 누군가의 마음이 깃든 느티나무 반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무로도 반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만들 수 있지. 단단하고 상처도 잘 나지 않는 걸 보니 느티나무였겠구나. 근데 왜 여기에 있어요? 주인이 없으면 가져가도 돼요? 누군가 잃어버린 걸지도 모르지. 남의 것은 탐하는 게 아니란다. 혹시라도 나중에 찾으러 올지 모르니 이 자리에 두고 가자꾸나. 혜우는 아쉬운 손길로 반지를 내려놓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 혜운아. 해가 곧 지겠다. 집으로 돌아갑시다. 아버지.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해지는 바다를 등지고 걸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던 혜원이 문득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길이 닿기도 전에 반지는 파도에 스르르 덮여 사라졌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는 천천히 하나가 되어 앞으로 나아갔고 파도 소리만이 오래도록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사랑이란 거. 갖는 게 아니라 보내는 것이더군요. 난 가진 것 하나 없지만 딱 하나, 그 여인을 웃게 하고 싶었습니다. 내 손에서 놓았지만 그 웃음은 내 가슴 속에선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사랑은 끝내 붙잡고 싶은 것이지만 놓아주었기에 더 깊이 남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죄는 있었으나 미움은 없었고 거짓은 있었으나 사랑은 끝내 참이었으니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욕망이라 불렀고 조선시대 강화도의 김대감 댁은 소금 밭을 셋이나 쥐고 있어 관아조차 조심하는 막강한 가문이었습니다. 그 집의 며느리 혜원은 혼인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오늘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책망을 받고 있었습니다. 3대 독자 집안에 들어와서 아이 하나 못 보다니. 내가 며느리로 이 집에 들어와서 하는 게 대체 뭐냐? 위원을 부를 것이니 그리 알고 있거라. 분명 너에게 문제가 있을 테지. 시어머니의 말은 칼처럼 쏟아졌지만 혜원이 그 모든 말 앞에서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남편 시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젊은 부부를 볼 때마다 하늘이 짝지어준 듯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 말하곤 했습니다. 다음 날 위원의 진맥결과 문제가 있는 건 혜원이 아니라 남편 시원이었습니다. 위원이 다녀간 그날 밤 시어머니는 시원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양 의원에게 다시 가서 진맥을 받아보거라. 거기서도 갔다면 그땐 더는 말 않겠다. 시원은 더 묻지 않고 어머니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녘 그는 혜원에게 빨리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다음 날 밤 시어머니는 혜원을 불러 시원이 낙마하여 크게 다쳤다며 거짓을 전했습니다. 아들 시원의 불임은 그녀에겐 가문의 치욕이었습니다. 무너진 체면에 대한 분노는 며느리 혜원에게로 향했고 그녀는 혜원을 없애기로 결심했습니다. 잠시 뒤 혜원은 시원을 만나러 곧장 나루터로 향했고 그녀의 손엔 시어머니가 건넨 약이 들려 있었습니다. 배를 타면 멀미할지 모르니 마시거라. 혜원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잔을 들이켰고 이내 조용히 쓰러졌습니다. 배를 끌고 기다리던 사내는 칠복이라는 떠돌이 머슴으로 어린 날 부모를 잃고 품을 팔며 살아온 자였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확실히 처리하거라. 그리하면 돈을 2배로 주겠다. 바다 한가운데로 향하던 칠복은 궁금함에 조심스레 천을 젖혔습니다. 달빛에 드러난 것은 한 여인의 고운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칠복의 가슴 한편에서 살아생전 느껴본 적 없는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외로운 사내가 처음으로 품어본 욕망이자 갈망이었습니다. 이튿날 이름 없는 무인도에서 혜원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 앞에는 한 사내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여긴 어디입니까? 저는 건너 마을 머슴 칠복이라 합니다. 장터에 갔다가 대감댁 하인들 얘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도련님께서 낙마 후 세상을 떠나셨고 대감댁에선 아씨를 연료로 남기려 한다는 것을요.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어 아씨를 구해 나온 것입니다. 시원의 죽음과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에 혜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던 중 배가 암초에 부딪혀 가까운 이 섬으로 정박했습니다. 배가 파손되어 수리할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아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게 거짓이었지만 혜원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슬픔을 품은 그녀와 거짓된 보호를 품은 칠복. 그렇게 섬에서의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섬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칠복은 배에 있던 도끼로 나무를 베고 풀을 엮어 혜원을 위한 조그마한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칠복은 언제나 혜원을 먼저 챙겼습니다. 그가 잡아온 물고기도 나무를 타고 따온 과일도 항상 혜원 앞에 먼저 놓였습니다. 저는 한 것도 없는데 먼저 드시지요. 싫습니다. 아씨가 안 드시면 저도 안 먹습니다. 혜원은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는 칠복이 신기했습니다. 늘 감추고 살던 속마음을 이토록 거리낌 없이 말하는 사내였으니까요.
헌데 아씨는 왜 청거신 저에게 말을 높이십니까?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인데 어찌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칠복은 속였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런데도 혜원이 처음으로 자신을 보고 미소 짓자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숨긴 진실과 감히 품어선 안 될 마음이 드러날까 두려워 칠복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밤이 되자 칠복은 동굴로 자리를 옮겼고 오두막엔 혜원 혼자 남았습니다. 고요한 틈 사이로 혜원의 마음속 그리움과 미련, 걱정들이 더욱 선명히 울렸습니다. 햇살 좋던 날, 칠복은 과일을 따러 산으로 나섰고 혜원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익숙지 않은 산길의 혜원은 돌뿌리에 발이 걸려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놀란 칠복이 달려와 조심스레 몸을 낮춰 치맛자락을 올려 발을 살피려 했습니다. 다친 데를 봐야겠습니다. 치마를 걷어 주십시오. 그만 그리하지 마시오. 아씨, 여긴 조정도 대갓집도 아닙니다. 이 섬엔 우리 둘뿐입니다. 아씨가 다친 게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여염집 여인으로서 차마 못하겠사옵니다. 혜원은 끝내 발목을 드러내지 못했고 칠복은 말없이 그녀를 업어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이젠 괜찮습니다. 그만 내려주셔도. 다시 넘어지시면 덧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벼우셔선 날아가실까 겁이 납니다. 제가 꼭 붙잡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농담처럼 흘러나왔지만 칠복은 진심이었습니다. 품 안의 여인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지요. 한편 강화도의 김대감댁 대문 앞엔 비에 흠뻑 젖은 채 시원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엔 큰 집에 혼자 남겨졌을 혜원의 얼굴만 맴돌고 있었지요. 혜원은 어디에 있느냐? 며칠 전 밤에 큰마님과 나루터로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뒤론 뵙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 시원의 눈빛이 싸늘히 굳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젖은 옷을 입은 채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혜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친정에 급히 간다 하여 보냈을 뿐이다. 너는 어미한테 이게 무슨 태도냐? 대체 혜원에게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그 아이가 너의 흠을 알았으니 이 집에 둘 수 없지? 가문의 체면을 위해서 내칠 수밖에 없었다. 그저 혜원이 미웠기 때문이겠지요. 가문의 체면이요. 어머니의 체면이시겠지요. 어머니는 제 사람을 버리신 겁니다. 그 말 뒤로 시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부터 강화의 바닷가를 따라 혜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섬에 들어온 지 여러 날이 지난 후 칠복은 망설이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씨, 괜찮으시다면 머리를 좀 따드려도 되겠습니까? 혜원은 잠시 머뭇거리다 비녀를 뽑아 조용히 품에 넣었습니다. 며느리였던 날의 마지막 흔적이었지요. 칠복의 거친 손길은 놀랍도록 다정했고 그 손끝엔 연모와 존경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예쁘십니다. 이 머리에 어울릴 것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칠복은 덩굴과 꽃잎으로 엮은 화관을 조심스레 그녀의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그 순간 혜원은 칠복의 눈에서 감춰지지 않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칠복은 동굴 앞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씨, 손을 잠깐 내밀어 주시겠습니까? 칠복은 꽃잎으로 만든 투박한 반지를 그녀의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꽃을 보다가 아씨 생각이 나서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참 곱습니다. 그녀가 웃자 칠복은 그 손을 조심스레 잡아 자신의 가슴 위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씨가 웃는 걸 보니 가슴이 자꾸 쿵쾅댑니다. 저 무슨 병에 걸린 걸까요? 그 말에 혜원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가슴도 조용히 두근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밤새 내린 비는 그날도 섬을 적셨습니다. 하루 종일 칠복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어둠이 내리자 혜원의 마음엔 불안과 두려움이 번져갔습니다. 그녀는 빗속을 헤매며 칠복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시각, 칠복은 회원 몰래 느티나무를 깎아 반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칠복의 이름을 부르짖는 회원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칠복은 손에 쥐고 있던 조각을 내던지고 그대로 달려나갔습니다. 아씨. 아씨. 비에 젖은 채 그녀를 끌어안은 칠복의 품 안에서 회원은 그제야 숨을 몰아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오두막엔 작은 모닥불이 피워졌습니다. 둘은 말없이 불을 바라보다가 칠복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에 혼자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칠복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외로이 떠돌던 지난 세월을 나지막이 털어놓았습니다. 그 진실된 말에 회원도 자신의 마음을 조심스레 열어보았습니다. 오늘 당신이 안 보이니까 정말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누구도 다시는 날 찾지 않을까 봐 무서웠습니다. 아씨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연모하는 일을 두고 누가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가족을 갖는 것이 늘 꿈이었습니다. 헌데 아씨를 만난 게 저에겐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도 모르는 마을에서 둘이서 살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회원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 하나가 모든 대답이 되었지요. 모닥불 앞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포개졌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 안에 조용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늘 함께였습니다. 아침이면 서로의 머리를 빗어주고 낮이면 바닷물에 발을 담근 채 웃었으며 밤이면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해가 낮게 기울던 어느 늦은 오후, 몸을 일으키는 순간 회원의 몸이 가볍게 흔들리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그 밤, 회원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현실이 되었을 때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무거운지를요. 이튿날, 칠복의 뒤를 따르던 회원은 덩굴에 덮인 채 숨겨진 배 하나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부서졌다던 칠복의 말과는 달리 멀쩡했고 그 안엔 시어머니께 드리려 직접 수놓았던 홍매화 주머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칠복의 모든 말이 거짓이었음을 회원은 알게 되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덮던 시간, 칠복은 손수 깎아 만든 느티나무 반지를 들고 회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씨, 여기 계셨습니까? 한참을 찾았습니다. 회원은 뒤돌아 말없이 홍매화가 새겨진 주머니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얻었습니까? 칠복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고 침묵은 곧 확신이 되었습니다. 서방님은요? 죽었다는 것도 거짓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씨. 분노에 찬 회원은 몸을 돌려 그대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씨. 안 됩니다. 놓아라. 내가 날 죽일 놈이었다 하여 내 목숨이 너의 것인 줄 아느냐? 파도는 두 사람을 삼켜버렸습니다. 그 순간 온 힘을 다한 회원의 의식이 꺼져버렸고 칠복은 그녀를 붙들다 거센 물살에 휩쓸려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피가 번졌지만 칠복은 끝까지 그녀를 품에 안은 채 천천히 바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회원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숨결은 가늘고 열은 높았습니다. 칠복은 깨달았습니다. 더는 이 섬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숨겨둔 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새벽, 칠복은 바다 위에서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녀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안개 너머에서 배 한 척이 다가왔습니다. 그 배 위에는 단단한 눈빛의 시원이 서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 사이로 두 척의 배가 마주했습니다. 시원은 회원의 얼굴을 확인하고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감히 내 아내를... 저는 건너 마을 머슴 칠복이라 합니다. 아씨가 지금 많이 위독하십니다. 살려주십시오. 놓거라. 데려가겠다.
그러나 칠복은 쉽게 혜원을 품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이 너와 떠난다면 가난과 조롱, 험한 세상뿐일 것이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이 같은 것이니 아시를 해하려 한 건 나으리의 어머님이었습니다. 아시가 그 집으로 돌아가도 과연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칠복의 말에 시원은 조용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과거 혜원을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부인으로 맡기 위해 모든 것을 감내했던 지난 날들을. 고작 한 달을 보낸 내가 내 마음을 저울에 올리는 것이 우습구나. 시원은 단단한 눈빛으로 앞으로 혜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칠복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품 안의 혜원을 한번 바라보다가 마침내 그녀를 풀어주었습니다. 제 몫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시. 그 손끝에서 놓인 건 그녀가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꿈이었습니다. 멀어지는 배를 바라보던 칠복은 어지럼 속에 중심을 잃고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그가 혜원을 구할 때 부딪힌 상처가 끝내 그를 붙잡은 것이었지요. 칠복을 삼킨 바다는 그를 되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혜원은 익숙한 방에서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 끝에는 남편 시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부인, 정신이 드십니까? 일찍 다녀온다 하였는데 내가 늦었습니다. 서방님, 살아 계셨군요. 오랜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말보다 먼저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에겐 우리 둘이 태풍으로 무인도에 정박했었다 전했습니다. 더는 입에 올리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의원이 다녀갔습니다. 회임이라 하더군요. 그토록 바라던 일이었건만 혜원의 얼굴엔 기쁨보다 죄책감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 둘의 아이로 삼읍시다. 제가 좋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 뜻이 먼저입니다.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 결정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집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내가 너무 미안합니다. 어떤 진실이든 다 감당하겠습니다. 당신이 살아서 내게 다시 돌아왔듯 다시 태어난 남편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부디 한 번만 더 나를 믿어주십시오. 그 말에 혜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조심스레 시원의 손 위에 포개졌습니다. 그날 저녁, 시원은 어머니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어머니, 혜원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지켜내겠습니다. 그토록 기다리시던 소식 아닙니까? 저의 흠을 감추셨듯이 아이 또한 감춰주십시오. 이제 어머니의 말은 이 집안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제 사람과 그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오랜 준비 끝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시원은 오직 혜원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힘을 쌓아왔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김씨 가문의 권위는 소리 없이 시원에게로 옮겨갔습니다. 6해가 흐른 뒤 이름 없던 그 섬은 용점섬이라 불렸습니다. 저 멀리 용점섬이 아스라이 보이는 해변에 작은 아이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바다의 축복을 안고 온 아이, 혜원이었습니다. 그 뒤를 햇살 같은 웃음을 머금은 혜원이 조심스레 따라옵니다. 어머니, 여기 나무 반지가 있어요. 혜원의 작은 손에 오래전 누군가의 마음이 깃든 느티나무 반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무로도 반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만들 수 있지. 단단하고 상처도 잘 나지 않는 걸 보니 느티나무였겠구나. 근데 왜 여기에 있어요? 주인이 없으면 가져가도 돼요? 누군가 잃어버린 걸지도 모르지. 남의 것은 탐하는 게 아니란다. 혹시라도 나중에 찾으러 올지 모르니 이 자리에 두고 가자꾸나. 혜우는 아쉬운 손길로 반지를 내려놓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
혜운아. 해가 곧 지겠다. 집으로 돌아갑시다. 아버지,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해지는 바다를 등지고 걸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던 혜원이 문득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길이 닿기도 전에 반지는 파도에 스르르 덮여 사라졌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는 천천히 하나가 되어 앞으로 나아갔고 파도 소리만이 오래도록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사랑이란 거. 갖는 게 아니라 보내는 것이더군요. 난 가진 것 하나 없지만 딱 하나, 그 여인을 웃게 하고 싶었습니다. 내 손에서 놓았지만 그 웃음은 내 가슴 속에선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사랑은 끝내 붙잡고 싶은 것이지만 놓아주었기에 더 깊이 남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죄는 있었으나 미움은 없었고 거짓은 있었으나 사랑은 끝내 참이었으니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욕망이라 불렀고 조선시대 강화도의 김대감 댁은 소금 밭을 셋이나 쥐고 있어 관아조차 조심하는 막강한 가문이었습니다. 그 집의 며느리 혜원은 혼인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오늘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책망을 받고 있었습니다. 3대 독자 집안에 들어와서 아이 하나 못 보다니. 내가 며느리로 이 집에 들어와서 하는 게 대체 뭐냐? 위원을 부를 것이니 그리 알고 있거라. 분명 너에게 문제가 있을 테지. 시어머니의 말은 칼처럼 쏟아졌지만 혜원이 그 모든 말 앞에서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남편 시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젊은 부부를 볼 때마다 하늘이 짝지어준 듯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 말하곤 했습니다. 다음 날 위원의 진맥결과 문제가 있는 건 혜원이 아니라 남편 시원이었습니다. 의원이 다녀간 그날 밤 시어머니는 시원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양 의원에게 다시 가서 진맥을 받아보거라. 거기서도 갔다면 그땐 더는 말 않겠다. 시원은 더 묻지 않고 어머니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녘 그는 혜원에게 빨리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다음 날 밤 시어머니는 혜원을 불러 시원이 낙마하여 크게 다쳤다며 거짓을 전했습니다. 아들 시원의 불임은 그녀에겐 가문의 치욕이었습니다. 무너진 체면에 대한 분노는 며느리 혜원에게로 향했고 그녀는 혜원을 없애기로 결심했습니다. 잠시 뒤 혜원은 시원을 만나러 곧장 나루터로 향했고 그녀의 손엔 시어머니가 건넨 약이 들려 있었습니다. 배를 타면 멀미할지 모르니 마시거라. 혜원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잔을 들이켰고 이내 조용히 쓰러졌습니다. 배를 끌고 기다리던 사내는 칠복이라는 떠돌이 머슴으로 어린 날 부모를 잃고 품을 팔며 살아온 자였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확실히 처리하거라. 그리하면 돈을 2배로 주겠다. 바다 한가운데로 향하던 칠복은 궁금함에 조심스레 천을 젖혔습니다. 달빛에 드러난 것은 한 여인의 고운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칠복의 가슴 한편에서 살아생전 느껴본 적 없는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외로운 사내가 처음으로 품어본 욕망이자 갈망이었습니다. 이튿날 이름 없는 무인도에서 혜원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 앞에는 한 사내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여긴 어디입니까? 저는 건너 마을 머슴 칠복이라 합니다. 장터에 갔다가 대감댁 하인들 얘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도련님께서 낙마 후 세상을 떠나셨고 대감댁에선 아씨를 연료로 남기려 한다는 것을요.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어 아씨를 구해 나온 것입니다. 시원의 죽음과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에 혜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던 중 배가 암초에 부딪혀 가까운 이 섬으로 정박했습니다. 배가 파손되어 수리할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아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게 거짓이었지만 혜원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슬픔을 품은 그녀와 거짓된 보호를 품은 칠복. 그렇게 섬에서의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섬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칠복은 배에 있던 도끼로 나무를 베고 풀을 엮어 해원을 위한 조그마한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칠복은 언제나 해원을 먼저 챙겼습니다. 그가 잡아온 물고기도 나무를 타고 따온 과일도 항상 해원 앞에 먼저 놓였습니다. 저는 한 것도 없는데 먼저 드시지요. 싫습니다. 아씨가 안 드시면 저도 안 먹습니다. 해원은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는 칠복이 신기했습니다. 늘 감추고 살던 속마음을 이토록 거리낌 없이 말하는 사내였으니까요. 헌데 아씨는 왜 청거신 저에게 말을 높이십니까?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인데 어찌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칠복은 속였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런데도 해원이 처음으로 자신을 보고 미소 짓자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숨긴 진실과 감히 품어선 안 될 마음이 드러날까 두려워 칠복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밤이 되자 칠복은 동굴로 자리를 옮겼고 오두막엔 해원 혼자 남았습니다. 고요한 틈 사이로 해원의 마음속 그리움과 미련, 걱정들이 더욱 선명히 울렸습니다. 햇살 좋던 날, 칠복은 과일을 따러 산으로 나섰고 해원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익숙지 않은 산길의 해원은 돌뿌리에 발이 걸려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놀란 칠복이 달려와 조심스레 몸을 낮춰 치맛자락을 올려 발을 살피려 했습니다. 다친 데를 봐야겠습니다. 치마를 걷어 주십시오. 그만 그리하지 마시오. 아씨, 여긴 조정도 대갓집도 아닙니다. 이 섬엔 우리 둘뿐입니다. 아씨가 다친 게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여염집 여인으로서 차마 못하겠사옵니다. 해원은 끝내 발목을 드러내지 못했고 칠복은 말없이 그녀를 업어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이젠 괜찮습니다. 그만 내려주셔도. 다시 넘어지시면 덧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벼우셔선 날아가실까 겁이 납니다. 제가 꼭 붙잡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농담처럼 흘러나왔지만 칠복은 진심이었습니다. 품 안의 여인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지요. 한편 강화도의 김대감댁 대문 앞엔 비에 흠뻑 젖은 채 시원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엔 큰 집에 혼자 남겨졌을 해원의 얼굴만 맴돌고 있었지요. 해원은 어디에 있느냐? 며칠 전 밤에 큰마님과 나루터로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뒤론 뵙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 시원의 눈빛이 싸늘히 굳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젖은 옷을 입은 채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해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친정에 급히 간다 하여 보냈을 뿐이다. 너는 어미한테 이게 무슨 태도냐? 대체 해원에게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그 아이가 너의 흠을 알았으니 이 집에 둘 수 없지? 가문의 체면을 위해서 내칠 수밖에 없었다. 그저 해원이 미웠기 때문이겠지요. 가문의 체면이요. 어머니의 체면이시겠지요. 어머니는 제 사람을 버리신 겁니다. 그 말 뒤로 시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부터 강화의 바닷가를 따라 해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섬에 들어온 지 여러 날이 지난 후 칠복은 망설이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씨, 괜찮으시다면 머리를 좀 따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원은 잠시 머뭇거리다 비녀를 뽑아 조용히 품에 넣었습니다. 며느리였던 날의 마지막 흔적이었지요. 칠복의 거친 손길은 놀랍도록 다정했고 그 손끝엔 연모와 존경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예쁘십니다. 이 머리에 어울릴 것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칠복은 덩굴과 꽃잎으로 엮은 화관을 조심스레 그녀의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그 순간 해원은 칠복의 눈에서 감춰지지 않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칠복은 동굴 앞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씨, 손을 잠깐 내밀어 주시겠습니까? 칠복은 꽃잎으로 만든 투박한 반지를 그녀의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꽃을 보다가 아씨 생각이 나서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참 곱습니다.
그녀가 웃자 칠복은 그 손을 조심스레 잡아 자신의 가슴 위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씨가 웃는 걸 보니 가슴이 자꾸 쿵쾅댑니다. 저 무슨 병에 걸린 걸까요? 그 말에 혜원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가슴도 조용히 두근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밤새 내린 비는 그날도 섬을 적셨습니다. 하루 종일 칠복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어둠이 내리자 혜원의 마음엔 불안과 두려움이 번져갔습니다. 그녀는 빗속을 헤매며 칠복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시각 칠복은 혜원 몰래 느티나무를 깎아 반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칠복의 이름을 부르짖는 혜원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칠복은 손에 쥐고 있던 조각을 내던지고 그대로 달려나갔습니다. 아씨. 아씨. 비에 젖은 채 그녀를 끌어안은 칠복의 품 안에서 혜원은 그제야 숨을 몰아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오두막엔 작은 모닥불이 피워졌습니다. 둘은 말없이 불을 바라보다가 칠복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에 혼자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칠복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외로이 떠돌던 지난 세월을 나지막이 털어놓았습니다. 그 진실된 말에 혜원도 자신의 마음을 조심스레 열어보았습니다. 오늘 당신이 안 보이니까 정말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누구도 다시는 날 찾지 않을까 봐 무서웠습니다. 아씨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연모하는 일을 두고 누가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가족을 갖는 것이 늘 꿈이었습니다. 헌데 아씨를 만난 게 저에겐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도 모르는 마을에서 둘이서 살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혜원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 하나가 모든 대답이 되었지요. 모닥불 앞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포개졌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 안에 조용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늘 함께였습니다. 아침이면 서로의 머리를 빗어주고 낮이면 바닷물에 발을 담근 채 웃었으며 밤이면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해가 낮게 기울던 어느 늦은 오후, 몸을 일으키는 순간 혜원의 몸이 가볍게 흔들리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그 밤, 혜원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현실이 되었을 때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무거운지를요. 이튿날 칠복의 뒤를 따르던 혜원은 덩굴에 덮인 채 숨겨진 배 하나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부서졌다던 칠복의 말과는 달리 멀쩡했고 그 안엔 시어머니께 드리려 직접 수놓았던 홍매화 주머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칠복의 모든 말이 거짓이었음을 혜원은 알게 되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덮던 시간, 칠복은 손수 깎아 만든 느티나무 반지를 들고 혜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씨, 여기 계셨습니까? 한참을 찾았습니다. 혜원은 뒤돌아 말없이 홍매화가 새겨진 주머니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얻었습니까? 칠복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고 침묵은 곧 확신이 되었습니다. 서방님은요? 죽었다는 것도 거짓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씨. 분노에 찬 혜원은 몸을 돌려 그대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씨. 안 됩니다. 놓아라. 내가 날 죽일 놈이었다 하여 내 목숨이 너의 것인 줄 아느냐? 파도는 두 사람을 삼켜버렸습니다. 그 순간 온 힘을 다한 혜원의 의식이 꺼져버렸고 칠복은 그녀를 붙들다 거센 물살에 휩쓸려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피가 번졌지만 칠복은 끝까지 그녀를 품에 안은 채 천천히 바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혜원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숨결은 가늘고 열은 높았습니다. 칠복은 깨달았습니다. 더는 이 섬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숨겨둔 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새벽, 칠복은 바다 위에서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녀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안개 너머에서 배 한 척이 다가왔습니다. 그 배 위에는 단단한 눈빛의 시원이 서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 사이로 두 척의 배가 마주했습니다. 시원은 혜원의 얼굴을 확인하고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감히 내 아내를... 저는 건너 마을 머슴 칠복이라 합니다. 아씨가 지금 많이 위독하십니다. 살려주십시오. 놓거라. 데려가겠다. 그러나 칠복은 쉽게 혜원을 품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이 너와 떠난다면 가난과 조롱, 험한 세상뿐일 것이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이 같은 것이니 아씨를 해하려 한 건 나으리의 어머님이었습니다. 아씨가 그 집으로 돌아가도 과연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칠복의 말에 시원은 조용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과거 혜원을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부인으로 맡기 위해 모든 것을 감내했던 지난 날들을. 고작 한 달을 보낸 내가 내 마음을 저울에 올리는 것이 우습구나. 시원은 단단한 눈빛으로 앞으로 혜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칠복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품 안의 혜원을 한번 바라보다가 마침내 그녀를 풀어주었습니다. 제 몫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씨. 그 손끝에서 놓인 건 그녀가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꿈이었습니다. 멀어지는 배를 바라보던 칠복은 어지럼 속에 중심을 잃고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그가 혜원을 구할 때 부딪힌 상처가 끝내 그를 붙잡은 것이었지요. 칠복을 삼킨 바다는 그를 되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혜원은 익숙한 방에서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 끝에는 남편 시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부인, 정신이 드십니까? 일찍 다녀온다 하였는데 내가 늦었습니다. 서방님, 살아 계셨군요. 오랜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말보다 먼저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에겐 우리 둘이 태풍으로 무인도에 정박했었다 전했습니다. 더는 입에 올리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의원이 다녀갔습니다. 회임이라 하더군요. 그토록 바라던 일이었건만 혜원의 얼굴엔 기쁨보다 죄책감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 둘의 아이로 삼읍시다. 제가 좋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 뜻이 먼저입니다.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 결정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집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내가 너무 미안합니다. 어떤 진실이든 다 감당하겠습니다. 당신이 살아서 내게 다시 돌아왔듯 다시 태어난 남편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부디 한 번만 더 나를 믿어주십시오. 그 말에 혜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조심스레 시원의 손 위에 포개졌습니다. 그날 저녁, 시원은 어머니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어머니, 혜원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지켜내겠습니다. 그토록 기다리시던 소식 아닙니까? 저의 흠을 감추셨듯이 아이 또한 감춰주십시오. 이제 어머니의 말은 이 집안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제 사람과 그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오랜 준비 끝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시원은 오직 혜원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힘을 쌓아왔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김씨 가문의 권위는 소리 없이 시원에게로 옮겨갔습니다. 6해가 흐른 뒤 이름 없던 그 섬은 용점섬이라 불렸습니다. 저 멀리 용점섬이 아스라이 보이는 해변에 작은 아이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바다의 축복을 안고 온 아이, 혜원이었습니다. 그 뒤를 햇살 같은 웃음을 머금은 혜원이 조심스레 따라옵니다. 어머니, 여기 나무 반지가 있어요.
혜운의 작은 손에 오래전 누군가의 마음이 깃든 느티나무 반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무로도 반지를 만들 수 있어요.